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오늘 아마 22년 판례 마지막이 되겠네요. 22년 판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않고 마지막 강의가 될 건데 보면 이제 보홈하고요. 어음수표법에서 뭐 수표법의 판례가 하나 나와 있고 보험법에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리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판례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마무리하는 걸 해서 22년 판례도 제가 지금 짚어준 거면 충분하고요. 물론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험 관련 판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이 생길 수 있죠. 구상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대위권. 그런데 이게 이 구상권하고 보험자 대위권이 유상 같죠, 그죠? 유상 같은데 성격이 같냐, 아니면 별개로 보느냐, 성격이 다른 걸로 보냐. 그런데 같은 거면은 사실 그 구상권 보험자 대위의 그 발생되는 원인이 유사하지만 사실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걸로 볼 거냐?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소송할 때 청구 취지라든지 그죠? 이렇게 이유에 제시할 때 구상권으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보험자 대위로 제시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다툼이 생겼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구상권하고 보험자 대위는 완전 별개다. 그래서 명백하게 구상권을 규정하거나 보험자 대위를 규정해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구상 책임의 범위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을 지급하면 이 구상권하고 보험자 대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둘 관계는 어떤 거냐? 별개다. 일단 그 정도 알면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도 이제 뭐 기왕 판례하는 거니까 사안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사안은 이렇습니다. 갑보험회사가 신흥보증보험 계약에 따라서 의뢰 불법 행위로 병주식회사가 만약에 입게 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그렇죠? 을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갑보험회사가 신흥보증계약에 따라서 의뢰, 그죠? 불법 행위로 병주식에서 입은 재산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 다음에 을을 상대로 돈 내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소장하고 준비서면에 가보니까 청구 원인의 법적 근거가 뭐가 있냐면 상법 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이 분명해요.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받는 보험자 대위권의 요건이 맞는 게 분명한데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 제출 시부터 1심 변론 종료 시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구상금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항소이유서에서 구상금 청구의 내용으로 민법 425조 2항의 보증인의 피보증에 대한 구상권을 언급했어요. 원래는 보험자 대위권인데 이렇게 구상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판례 결론은 뭐냐면 이때는 법원은요 적극적으로 성명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의견 진술 기회를 줘서 이게 확실한 거냐, 또 제대로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바로 잡은 후에 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상법 682조의 보험자 대위권하고 민법 425조 2항의 구상권을 혼용해서 이를 근거로 을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성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 쟁점은 뭐 간단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이기는 자가 채무를 대위 변제했을 때, 대신 변제했을 때 할 수 있는 그죠? 구상권하고 그다음에 변제자 대위권이 이게 사실관계는 유사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가 그렇다고 봤어요. 그래 봤는데 이걸 그러면 상법의 보험자 대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거조항인 보험자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규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682조에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 행위로 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그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게 대위권이 알겠죠? 권리를 취득하는 대위권이에요.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예,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 항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계와 같은 거 보면 되고 일단 1항만 관련되는 걸 해서 살펴보고요. 그럼 판례는 어떤 결론을 내느냐? 뭐 아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채무를 변제할 이기는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도 갖게 되고 동시에 민법 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대위권이잖아요. 이러한 구상권, 이 구상권하고 지금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구상권 변제 대위권은 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판례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로 봤어요. 그리고 보면 되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리를 어디에? 상법의 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제3자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보험금 지급하면 그 지급금 한도에서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잖아요. 그죠?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죠. 보험자 대위, 그죠? 이러한 상법 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에 있어서 동일하게 부상권하고 변제자 대위권이 분리되는 것이냐, 별개냐,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만 잘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청구 원인의 법적 근거가 현저한 불분명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기초를 판단해야 되는데 원심이 그런 걸 잘 못했다는 것을 이제 나무라는 거죠. 잘못이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보증보험계약에서 법적 성격, 구상 책임의 범위 이것도 사안을 좀 보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는 미래에서 그죠? 미래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의 피보험자를 원고로 알겠죠? 피보험자를 원고로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였다는 거죠. 피용자. 피용자인 피고로 해서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됐는데 약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해서 그 사물을 처리하며 중대한 과실은 선량한 관리주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 그죠?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가보시면 투자자들은 피고의 투자 권유, 피용자인 그죠? 피고의 투자 권유, 미래에셋 증권의 영업사원이겠죠?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서 투자 자문회사와 투자 이름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자 그죠? 원고를 상대로 미래에셋 증권이죠. 상대로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 및 부당 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원고는 위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2016년 6월 30일부터 16년 10월 30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0원 손해배상. 일단 손해배상금을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버렸어요.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어때요? 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에게 합계 2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원고에게, 그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구상금 1680억 원, 투자자들이 지급한 1880억 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받은 금액 200원을 빼야 되겠죠? 이걸 이제 구상금으로 받던 거죠. 여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 청구했어요. 원심은 피고 너도 책임 있다 해서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해서 구상 책임액을 376억 원을 정했어요. 1880억 원 곱하기 20%니까요. 정한 후에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 수령한 보험금 20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인 176억 원. 그죠? 이 176억 원이 피고가 원고에 지급할 구상금이라고 판단해서 원고의 청구를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이 문제죠. 쟁점은 그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신원보증보험 계약 중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치는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거. 이건 뭘로 볼 거냐 했는데 우리 법조문에 있는 영업책임보험을 봤어요. 영업책임.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는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은 남은 부분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 피용자의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불법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거나 피해 입은 분 있죠. 이 청구하거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신의칙상 그죠? 다 아는 거지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집니다. 뭐 그 정도. 그럼 이제 근거조문을 여기 나온 거 한번 봐야죠.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인 영업책임. 그 우리 보험법 307 상법이죠. 721조에 가면 영업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험.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여기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막 크게 심오하고 심각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원보증보험계약 법적 성격은 왜 영업책임을 보냐면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서 직접 이게 피보증인은 종업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피보험자는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 피보험자 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직접 입은 손해를 그러니까 보증인이 피보험자에 직접 침해를 했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 그 제3자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뭐예요?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이다. 영업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책임보험에서 구상책임의 범위예요. 구상책임 범위는 보험회사가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잖아요. 배상하고 나서 어떻게 보냐면 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부분 있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피보증인 상대로 다만 이제 신의식 등에서 제한된 범위의 책임이겠죠. 구상 책임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뭐 따져본다면 어, 피 구상권 이제 구상 책임액의 범위를 판례가 얘기를 해주는 설치해 주는데
만약에 제3자에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부분, 그 보험금으로 빼주면 되죠.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가 많다. 피보증인이 책임져야 될 금액보다 많다는 거죠. 많은 경우는 그냥 피보증에 대해서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전부.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작아요. 그냥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는 남은 부분만 구상 청구하면 되겠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피용자에 대한 피용자,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의 책임 제한과 사실심 정권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행하진 불법행위 있죠. 이걸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했을 때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추어서 손해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처 상당하다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의 책임 제한 판단 주체는 사실심 정권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해 보면 어때요? 원심 판결에 따르면 신의 측에 의해 제한된 20% 곱한 거 있죠? 피고의 구상 책임액은 이제 76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이 1,881억 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이 있죠. 잔액은 1,680억 원이라는 거죠. 그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구상 책임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죠?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죠? 376억 원 전액을 지급하려는 의무했다. 그러니까 전부 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에 범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엄수표법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딱 하나가 있는데 특이하게보다도 특별한 어떤 사안 관계되는 판례라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보험금 지급 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 채권 및 원인 채권이 과연 회복되는 거냐 이걸 따져볼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어물 배수 양도했는데 어음이 지급되어서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그렇죠. 어음금이 지급되어서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 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판례 얘기고. 이때 어음금 지급 행위가 부인돼 버렸어요. 지급 행위가 부인돼서 어음 소진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돌려줘 버렸어요. 이때는 회생법 109조 1항에 따라서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그렇죠? 어음상 채권 소멸에 함께 소멸했던 뭐도 원인 채권도 같이 회복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급을 위해서 원금이 지급되게 되면 배수 양도할 때는 원금 지급될 때는 원인 채권 소멸하는데 이게 만약 원금 지급 행위 자체가 부인되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음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음상 채권이 회복된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 쟁점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죠? 채무자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채무자 회생법에는요. 이걸 따라 보면
부인에 의해서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예,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하지 않고요.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서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라든지 보증금 채권, 이런 종된 채권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걸 이제 다시 하면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엄을 배서 양도한 경우에 원인 채무, 엄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금이 지급되어서 엄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 채무도 같이 소멸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문제입니다. 채무자회상법 109조 1항에 따라 소멸했던 엄상 채권이 회복되고 엄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서 함께 소멸했던 원인 채권도 회복되는 것이지.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전부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엄상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채무자 회생에 대해서 소멸되었던 것이 부인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인 채권도 회복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22년 판례, 앞쪽에서 21년 판례도 해드렸고 2부로 이제 22년 판례까지 마무리되었어요. 22년, 21년, 28, 21, 21년, 22년 판례는 제가 정리해 준 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약간의 좀 사안과 관련 조문을 같이 함께 읽어 놓게 되면 굉장히 폭넓게 부분적으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예,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 놓으시고요. 자, 일단 판례 22년 판례 스터디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